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어둠 속 돌판을 비추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수천 년 전 문자가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익숙한 고대 문자들이 눈앞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해발 1100m 깊은 산속,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왜 이런 것이, 하늘의 빛이 멈추는 곳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돌판 앞에 주저앉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 왜 지구 반대편 깊은 산속에 중동의 예언자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글을 장사한 자를 아는 이 업도다. 신명기 44장 6절.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저는 늘 이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왜 하필 이 한 줄일까요? 위대한 예언자 모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문장치고는 너무나 허전하지 않습니까? 17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저는 한 권의 낡은 필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가 베껴 쓴 구약 주석서였는데 여백의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의 산 너머 빛이 멈추는 곳에 그가 잠들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마크 레너, 중동사학자. 평범한 학자였던 제가 어떻게 한반도 깊숙한 산골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세는 정말 요단강 동편 어딘가에 묻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여정을 떠났던 걸까요? 저는 마크 레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대 유대 역사와 동방 전설을 연구해 온 중동사학자죠. 28살에 박사 학위를 받고 31살에 최연소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승승장구하는 학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늘 해결되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라진 것들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문명, 실종된 유물, 기록에서 지워진 역사들. 특히 구약 성경의 미완성된 이야기들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 중에서도 모세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기록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정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 산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직접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무덤의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품고 17년간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문헌들을 뒤지고 중동 지역 곳곳을 답사하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말입니다. 2년 전 가을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성훈 교수였습니다. 그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진행 중인 발굴 작업에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레너 교수님, 혹시 고대 히브리어를 해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발견한 석판에 새겨진 문자가 일반적인 한국 고대 문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석판에는 분명히 고대 히브리어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죠. 하늘의 빛이 멈추는 곳에서. 이 구절은 제가 17년간 찾아다닌 바로 그 문장과 일치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발견한 중세 필사본의 메모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었죠. 저는 즉시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이 석판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유물은 없었나요? 김 교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고대 토기편들도 나왔는데 그 양식이 중동 지역 것과 유사하다는 감정이 나왔어요. 게다가 지질학적 분석 결과 이 석판의 연대가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3세기, 모세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학자로서의 이성과 발견에 대한 흥분이 충돌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중동의 예언자가 한반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밤을 새워 관련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주 경로, 실크로드의 전신이 되는 고대 교역로, 그리고 구약시대의 민족 이동에 관한 모든 문헌들을 검토했죠.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3세기경 중앙아시아를 통해 동방으로 향하는 고대 이주 경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고대 동방 회랑이라고 부르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경로가 중국 서부를 거쳐 한반도 동해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상의 여러 지점에서 중동 계통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들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가 한반도까지 왔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학자로서 평생 쌓아온 신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배운 엄격한 실증주에 검증된 사료만을 인정하는 학문적 태도.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레너 교수가 이상한 음모론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 것이 뻔했거든요. 학계에서는 이런 비주류 연구를 하는 순간 학자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고대 지도들을 펼쳐놓고 가능한 이동 경로를 그려보기를 반복했죠.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가 요즘 이상하다며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밤마다 중얼거리는 거 알아요? 모세가 어쩌고 동방이 어쩌고 혹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나머지 조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학문적 영역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학자로서의 명성을 걸고 이 의문을 끝까지 추적해 볼 것인가. 결국 저는 김성훈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직접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후회와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해야 했고 항공료와 체류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한국에서 고대 히브리어 석판이 발견되었다고요? 학과장 윌리엄스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너 교수,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요즘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저는 김성훈 교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석판 사진, 문자 해독 의뢰서, 그리고 발굴 현장의 좌표까지. 윌리엄스 교수는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긴 하네요. 하지만 레너 교수, 이것이 정말 고대 히브리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현대에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석판의 재질, 마모 상태, 주변 지층과의 관계까지 직접 확인해야만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지도, 히브리어 고문서 사진들, 그리고 모세의 행적에 관한 모든 기록들. 가방 속에는 확대경과 측정 도구들도 넣었습니다. 히드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김성훈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 하지만 눈빛에는 학자 특유의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레너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깊은 계곡,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해온 동방의 산 너머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대산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김 교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5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오대산이라고 불러요. 예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죠. 특히 문수보살이 머무는 산이라고 해서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오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발 1100m, 고요한 산자락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석판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발굴 현장의 임시 천막 안, 조심스럽게 보관된 석판 앞에 서자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확대경으로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인위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모와 풍화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자 배열과 문법 구조가 기원전 13세기 히브리어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석판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김 교수가 마련해준 현장 숙소에서 강력한 조명 아래 석판의 모든 문자를 하나씩 해독해 나갔습니다. 하늘의 빛이 멈추는 곳, 그 산맥 아래 땅에서 내 뼈가 평안을 얻으리라. 첫 줄은 예상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새겨진 내용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동쪽으로 42를 걸어 큰 물이 보이는 곳까지. 거기서 북쪽 별을 따라 열흘을 더 가면 5 봉우리가 하늘을 바치고 선 곳이 나타난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여행 경로를 기록한 일종의 지도였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를 맞이하리니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세가 단지 도피나 은둔을 위해 동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잃어버린 10지파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김 교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작업하셨군요. 해독이 되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독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더 많은 흔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지질학자와 고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왔습니다. 석판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에서 추가 유물을 찾는 작업이었죠. 여기 봐주세요.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석판 발견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돌덩이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석판보다 작았지만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 돌을 살펴보았습니다. 육각형 별 문양과 함께 나선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상징적 표기법이었습니다. 특히 그 나선형 패턴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던 독특한 기호였죠. 이상합니다. 지질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돌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이 지역 암석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중동 지역, 특히 요단강 유역의 석회암과 유사한 구조네요. 더욱 놀라운 발견은 오후에 있었습니다. 발굴팀이 지하 1m 깊이에서 고대 토기 파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토기의 형태와 제작 기법이 일반적인 한국 고대 토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토기는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양식입니다. 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 손잡이 부분의 곡선과 바닥 부분의 문양은 기원전 13세기 가나안 지역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날 저녁, 김 교수는 마을 이장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70대의 박 이장님은 오대산 자락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이야기나 전설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산 너머에 옛날에 서역에서 온 도인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역에서 온 도인이요? 네. 키가 크고 수염이 길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데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것은 모세의 기적과 너무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도인이 언제쯤 이곳에 왔다고 전해지나요? 글쎄요.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 있는 오래된 비석에 보면 1500년 전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비석의 글씨가 한글도 한자도 아니에요. 아무도 읽을 줄 모르는 이상한 글씨더라고요. 1500년 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즉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박 이장님의 안내로 마을 뒤편 작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10분쯤 걸어 올라가니 돌로 쌓은 소박한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서역도 인당이에요.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관리해온 곳이죠. 사당 앞에 서 있는 비석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높이 1m 남짓한 화강암 비석에는 정말로 한글도 한자도 아닌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릎을 꿇고 비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형태의. 김 교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입니까? 해독이 가능한가요? 저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하나씩 따라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풍화가 심해 일부는 판독하기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세 라베누가 잠들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했습니다. 모세 라베누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스승 모세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였고 그는 이 땅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의 영혼은 이 산과 함께 영원히 머물리라. 박 이장님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신성한 곳이라고 여겼나 보네요.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했고 저는 비석 주변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또 다른 돌덩어리가 일부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더 있습니다. 저는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석 뒤편 땅속에서 네모난 돌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와 발굴팀이 급히 달려와 정밀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우리 앞에는 명확한 무덤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약 2m, 폭 80cm의 석관 형태였죠. 이 무덤 양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고고학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오히려 중동 지역의 고대 매장 방식과 유사합니다. 석관의 머리 부분에는 또 다른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해독했습니다. 여기 잠든 자는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자라. 그의 사명은 동방에서 완성되었으니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곳까지 왔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 먼 땅까지 이끌었던 걸까요? 박 이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도인님이 이곳에 오신 건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대산 자락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죠. 문득 모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본 하늘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연구, 그리고 이번 발견을 통해 저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약속의 땅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를 장사한 자를 아는 이 업도다라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죠. 모세의 무덤이 감춰진 이유는 그의 사명이 중동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동방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러 왔던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김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레너 교수님, 이 발견을 어떻게 발표하실 건가요? 학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학계의 인정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이곳에서 전하려 했던 메시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대산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수천 년 전 예언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모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김 교수와 발굴팀은
추가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곳은 이제 교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박 이장님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방 속에 든 사진들과 자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모세가 남긴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내려다본 한국 땅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와 현재가 만나는 신성한 땅이었고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논문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저는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오대산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모세의 석판을 복사한 탁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동방 여행은 단순한 개인의 마지막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죠. 희망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진리는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갈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한반도에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찾은 희망, 분열된 세상에서 발견한 화합의 가능성을 말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모세가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 했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그가 동방에서 꿈꾸었던 희망을 우리는 과연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